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이 되는 부모, 독이 되는 양육 환경이라는 주제로 2편으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또 우리 유쌤 만나뵈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편으로 또 다시 돌아온 상담하는 보통 엄마 유쌤입니다. 와, 지난번에 환영의 박수를 안 쳤더라고요. 못내 네, 아쉬워서 이번에 두 배로. 주제가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그러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작부터 무거웠잖아요. 그 여파가 좀 있으셨죠, 유쌤도? 사실은 준비하면서부터 무거웠고요. 방송하면서도 내내 무거웠고, 방송 후에도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얘기하고 끝내서 2편 하지 않아서 그런지 또 계속 무거운 마음으로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준비한 이 편을 들으시면 그 무거운 마음을 좀 다르게, 다른 에너지 삼아서 내 삶을 좀 더 충실하게 꾸려나가는데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편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독이 되는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독이 되는 부모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성인들, 어른들을 위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지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그런 마음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 잘 몰랐는데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난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사실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편에서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의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부모였다면, 내가 이제는 성인으로서 어떻게 내 삶을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모와 앞으로는 어떻게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을 쓴 수잔 포워드 박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이번 편에서도 이제 수잔 포워드 박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부모님이죠. 독이 되는 부모인 그들을 용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용서하지 마라라는 말이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뭔가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니까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부모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언제까지 부모를 미워하면서 그 힘든 상처를 끌어안고 살 수는 없으니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라도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 책에서는 어,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고 할수록 좀 더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충분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 수 있거든요. 나는 뭐 아직 충분히 용서를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뭐 종교적으로는 뭐 신이 보시기에 마음속 깊이 용서를 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이 용서가 잘 안 되면 나는 용서조차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용서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용서를 하면 이제 부모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냥 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별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용서할 만큼의 어떤 끔찍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 같이 좀 또 다른 부정이 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좋은 의미, 또 치유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몇 주 전에 저희가 알편영에서 다룬 이야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네요. 거기서 저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강조했던 게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의 감정이 다 이렇게 해소되고 또 그게 소화된 후에 용서가 가능하지 억지로 뭐 용서가 좋다고 해서 용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용서는 무엇보다 나의 선택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서하지 말라라는 게 용서하면 안 돼라는 의미보다는 억지로 용서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할 때 전제되는 것이 용서를 하고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공허한 용서가 될 뿐이고 부모가 기꺼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나 자신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이 되는 부모 아래에서 자라면서 내 욕구가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혼란스럽게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성인이 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욕구를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분리해서 정서적으로 좀 독립을 해서 내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이제 끊어라라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나 자신이 된다는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모가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또는 뭐 은혜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너는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막 딱지를 붙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래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게 이기적이라면 우리는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이제 나 자신의 욕구를 부모의 욕구 속에 묻어버리면서 살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가 억압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나의 욕구나 나의 충족은 굉장히 결핍된 상태에서 자라왔는데 이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인 환경 또는 나를 해치는 환경에 있을 때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 독이 되는 부모들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또는 벗어나려고 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심어주는 반응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뭔가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이런 부모들이 하는 반응들이 또 있죠. 전형적으로는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너 후회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서 계속 그런 부모랑 상호작용해 왔던 터라 좀 거기에 계속 휘말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휘말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내가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막고, 거기에 내가 또 방어를 하게 되고, 그 방어에 부모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순환의 고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그런 부모의 반응에 반응한다. 그런 부모의 말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반응하는 것이 이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약간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는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넌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겠냐, 나는 엄마를 항상 생각해 왔다,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항상 나는 숨죽이면서 살아왔다, 나는 뭐 엄마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다,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방어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또 다시 공격을 하겠죠. 네가 언제 그랬냐는 거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런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에 대해서 또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내 삶을 조정할 힘을 부모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방어하려고 반응하는 것을 중단하는 걸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반응하는 대신에 대응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응한다는 건 이제 반응하는 것과 반대로 좀 그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좀 멈춰서 내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넌 이기적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애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거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고, 넌 이기적이고 고마워할 줄도 몰라라고 했을 때 엄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또 들자면, 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라고 했을 때, 네,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요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대응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를까요? 반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는 그 부모의 말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모는 나는 생각이 달라 하면서 그걸로 서로 공방을 벌이게 될 것 같아요. 또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 같고. 근데 대응하는 거는,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의견이 다르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느낌을, 좀 더 단호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무작정 마이웨이라기보다는 당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걸 원하는데 너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그냥 텀을 둔다든지, 좀 거기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가만히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방법의 대화들이 대응하는 거죠. 더 거기에 휘말려서 이제 부모한테 힘을 이렇게 주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부모의 의견을 막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바를 바꾸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이런 부모들은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겠다라는 거를, 뭐랄까,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고 실제로 대응을 하려면 우선은 내가 부모한테 좀 바라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거나 나한테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마음을 우선 좀 내려놓고 내 힘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뭔가 요구하는 순간 힘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바라지 않아야 오히려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두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겪어왔고 상처를 받아왔는데 그걸 어떤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좀 규명하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걸 바꾸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다. 그 책임 소재를 좀 바꾸고 나면
어쨌든 그동안 내가 내 삶에서 꾸준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온 그런 자기 비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있는 문제들, 그리고 뭐 가정 불화,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책임이 없는데도 전적으로 혹시 이게 나의 책임이 아닌가?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거를 느끼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 저 그 굿윌 헌팅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 말을 듣고 그 주인공이 막 오열하면서 울었는데 이 말이 이런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내면 아이를 가진 성인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겪는 불행조차도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책임을 느끼는 것이 책임지게 만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그럼요. 상담을 하면서 보면 내가 이 불화의 원인이다.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처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기 삶을 확 놔버리거나, 더 망가지는 선택을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내 탓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끊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계속 영향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부모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된다던가, 그 속에서 부모한테 끌려다닌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모두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성인이 된 지금도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지금의 나로서는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책임과는 또 다른 책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와 분리된 한 주체적인, 개별적인 한 인간이 되어야 할 책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바라볼 책임, 어린 시절의 사실과 직면해야 할 책임, 부모님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내야 할 책임,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할 책임,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할 책임, 어른스러움과 자기 신뢰감을 회복할 책임, 이런 책임들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거죠. 전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책임과 진짜 책임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가짜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닌데 부담으로 갖고 있는 책임. 그런 것들은 버리고 진짜 책임? 진짜 내가 성인으로서 이거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진짜 책임감, 나한테 정말 필요한 책임, 이런 것들로 채우시면은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책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책임 소재를 좀 분명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강한 분노 감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책임이 아니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분노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이 또 강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혹시 해가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한켠에서는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분노가 강하게 올라와서 이걸 표출할 경우, 또는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또 상처를 입히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나한테도 더 안 좋은 게 아닐까, 이런 또 두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분노하는 것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해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를 억제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분노가 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우울함이 생기게 되고 그게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억눌려 있던 분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눌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순간에 또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든 그걸 분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분출되면 그때는 분노를 조절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를 좀 인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노하라고 하는 게 뭐 무턱대고 가서 부모님한테 당장 가서 막 화를 내라, 뭐 소리를 질러라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우선은 좀 지금은 분노를 내가 인식하고 그걸 좀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꼭 뭐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인 행동이나 욕설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뭐가 화가 나는지 말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뭐 베개에 얼굴 파묻고 막 소리 질러도 되고요. 부모님 사진을 보고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낸다든지, 화가 났던 걸 쏟아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분노를 좀 그러니까 외제화하라는 거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분노를 하고 나면 바로 긍정적인 것들이 찾아오기보다는 그 전에 애도 감정이 또 찾아올 거예요. 애도라는 건 뭔가를 상실했을 때 오는 슬픔인데, 사실 이제 그 독이 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은 상실감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올라오는 슬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24시간 슬퍼하진 않으니까 중간중간 조금 괜찮을 때는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힐링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아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부모님과 대면하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사실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대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수장 포워드 박사는. 근데 사실 대면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또 쉽지 않고 내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부모가 또 거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좀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부모와 대면을 하는 것은 사실 부모를 위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부모를 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면을 하는 것은 부모님과 맞서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대면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바로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그래 내 책임이지라고 인정을 한다거나 그렇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오히려 잡아떼거나 잊어버렸다, 난 생각이 안 난다 또는 네가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부모와 대면을 하기 전에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거절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대면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좀 강하다, 건강하다, 강건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님하고 대면하기 전이나 또는 대면하는 중이나 대면하고 난 후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관계, 지지적인 관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적거나 또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네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내 탓을 한다거나 좀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은 부모와 대면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나의 책임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면 부모와 대면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상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러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네.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참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부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말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동의를 하는 거죠.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부모가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음, 대부분의 부모가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날을 정해서 그날은 그냥 가고 다른 날을 정해서 다시 시도하는 게 좋고 만약에 부모가 그래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편지로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느꼈던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또 그냥 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나오고 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반응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또 상처가 되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쵸. 그런 말을 할까봐, 부모가 그런 말을 할까봐 대면하는 것이 좀 두렵고, 또 불편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모가 그렇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좀 반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니? 라는 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다시 현실을 부정하고 피하는 거죠. 뭐,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발뺌을 하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거짓말 한다고 막 몰아세우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단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반응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네 탓이다라고 나를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넌 정말 까다로운 애였어. 넌 정말 힘든 애였어.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네가 문제였다. 이렇게 뭐 내가 정말 이 집안의 문제아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제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나의 생각을 그냥 전달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의 경우는 미안하다고 했잖니? 뭐 어쩌라는 거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할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 앞으로 더 사랑해주겠다.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다시 계속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 미안하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어쩌라는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과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좀 더 원만하고 바람직해지도록 이 작업에 동참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연민의 정이 이렇게 일으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죄책감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부모가 말할 때는 그래요.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부모님 문제로 그렇게 했던 게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정답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대응하는 말을 몇 가지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면했을 때. 근데 이런 말을 하려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무례한 사람한테 대응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처럼 내가 온전히 희생하고 나만 책임지는 이 관계가 더 이상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또 비로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상처였고 그래서 나는 힘들었다는 걸 말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유쌤이 아까 부모에게 기대하는 점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면을 하고 나면 사실 이제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대면을 하고 나면, 좀 내 안에서 힘이 좀 생기고, 용기도 좀 느껴지고, 뭔가 뭔지 모를 해방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이건 아마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내담자를 통해서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가슴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하고 대면하는 것의 진정한 어떤 의미나 느낌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면이 주는 진정한 힘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눈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결국은 부모-자식 관계도 대인관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필요 없고,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런 삶의 원칙들, 관계의 원칙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부분, 똑같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 적용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부모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주지 못한 독이 되는 부모였다면, 그러면 더더욱 내 자신을 지키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더 분리하기가 어렵고 더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나를 가장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부터는 그 힘이 이제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용서가 되었든 뭐 대면이 되었든 또는 뭐 분리가 되었든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떤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독이 되는 부모,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치는 그런 부모와 양육 환경에 대해서 나눴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상처를 이렇게 내면에 켜켜이 쌓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성인으로서 내가 내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드린 어떤 제안들 또는 의견들, 그리고 뭐 소소한 팁, 이런 것들을 뭐 다 따라야 되고,
또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좀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다가가기를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고 또 여러분을 응원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